그거 아세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부패 인식지수에서 42와 51로 오가며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듣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급작스러운 발전을 하면서 놓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뉴스를 틀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정치인이 끊임없이 나오는 곳인걸요. 또 그런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어느 식당에 가서 직원한테 큰 소리를 냈다느니, 자기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느니 그런 소리를 들으면 놀랍지도 않습니다. 아, 그럴 만한 사람이 그럴 만한 짓을 했구나. 딱 이런 생각만 들죠. 어쩜 어디 학원이라도 다닌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갑질이라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지 겉으로 옷만 번지르르 좋은 거 입고 다니고 좋은 차만 끌고 다니고 그럼 뭐 하나요? 나이를 조금 먹고 나서 보니까 옷이나 차나 집으로 가려질 수 없는 사람의 인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 이건 눈에 보인다기보단 냄새에 오히려 가까운 것 같아요. 왜 우리 악취 같은 것도 보면 그 위에다가 뭘 잘 덮어놓는다고 해도 결국 고약한 냄새가 그걸 뚫고 코를 찌르기 마련이잖아요. 못된 사람들의 인성도 그런 거죠. 밖에 나가서 아무리 깨끗하고 잘난 척을 해봤자 결국엔 말도 안 되는 곳에서 다 티가 나버리는. 그게 만약에 팔을 안으로 굽혀야 하는 자기 집 식구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갑질로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저희 손 아랫동서 얘기로 좀 해볼까 하고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느라 보기만 해도 밥맛 떨어지는 저희 동서. 뭐 따지고 보면 피 한 방울 안 섞인 가족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동생 하나 없이 혼자 자라왔던 제가 넓은 아량으로 동생 가르치듯이 동생 혼내듯이 어떻게든지 그 못된 인성 좀 고쳐서 써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며느리들끼리 친해질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죠. 며느리들이란 본디 물과 기름처럼 서로가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고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지금은 그 관계를 억지로 이어붙이려 했었던 제 정신을 다시금 차립니다. 원래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더 잘난 사람이 와서 콱 밟아주어야 정신을 차리는 거 아니겠어요? 한겨울에 냉수 마찰하듯이 저희 동서도 저 때문에 코가 납작해져서 아마 당분간은 시댁에서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얌전하게 지내지 않을까 기대해보며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대치 퀴즈라고 들어보셨어요? 대한민국 학군의 최전선, 대한민국 사교육의 중심지 대치동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을 보고 저희들끼리 대치 퀴즈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학교가 끝나고 학원이 끝나는 시간에 엄마나 기사님들이 다른 학원으로 애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학원가에 차를 대고 줄을 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진풍경이 따로 없을 정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4~5개씩 다니는 건 기본이요. 초등학생 때 고등학교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림이 될 정도로 사교육 열풍의 정점이 있는 곳이었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골라준 옷 입고 잠깐 짬을 내서 영어 공부, 기사님이 운전해주는 차 뒷좌석에 타서 집에 있는 아주머니께서 싸주신 아침밥을 대강 먹고 학교에 가서 공부만 주구장창하고, 학교가 끝나면 또 무슨 공장처럼 차로 실어다가 다른 학원으로 보내고, 이런 게 너무 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치 퀴즈로 자라온 아이들의 공통점이요. 물론 모든 친구들이 다 그렇게는 아닙니다. 또 괜히 사연에서 이런 얘기 꺼냈다가 네 주변에 이상한 애들 좀 있었던 것 가지고 대치동을 함부로 몰아가면 안 되네 어쩌네 이런 얘기 나올까봐 지레 겁을 먹게 되네요. 여튼 제가 봐왔던 그 대치 퀴즈들의 공통점이요. 그럼 누가 해주는 것을 받는 것만 엄청나게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입에 금수저 떡하니 물고 태어난 아이들이라서 그 금수저로 주변에서 밥도 떠먹여줘, 공부도 떠먹여줘. 남들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피똥 싸면서 노력을 해왔는데 그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들이 마치 아파트 옵션처럼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냥 이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냥 이게 너무 익숙한 거고 그러니까 웃지 못할 상황도 많이 생겼네요. 애들이요 갑질을 하면서도 이게 갑질인 걸 모르는 거예요. 왜? 난 우리 집에서 맨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 어때서?
이러는 거죠. 저도 그런 대치 퀴즈로 자란 주제에 뭐 말이 그렇게 많냐고 하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 애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깔봤으면 지금 살아서 이렇게 사연 쓰는 일도 없지 않을까 싶네요. 그 전에 아버지 손에 진작 맞아 죽었을 것 같거든요. 전 학교 선생님들보다 뭐 어렸을 때 전래동화에 나왔던 호랑이보다 저희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어요. 평소엔 인자하고 온화해 보이시다가도 제가 그런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거나 남들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와 행동, 그런 것들도 거의 밖에서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워왔던 거긴 하지만요. 여튼 집에서 그런 행동을 보이기라도 하면 엄마가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아버지 서재 들어가서 무조건 종아리 걷어올리고 회초리를 10대씩 맞았습니다. 요즘엔 애들 때리면서 키우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보기엔 매만큼 직방인 약이 없어요. 저도 결국엔 아버지한테 그 약 처방받고 지금까지 제가 가진 것들 남한테 의수되지 않고 남들 무시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학교에 있는 엄마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늘 학교 끝나고 학원 갈 때 같은 반의 친구 누구랑 같이 차를 타고 가면 된다고요. 알고 보니 당시에 같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같은 반 친구가 기사님이 오시는 길에 사고가 나서 사고 처리를 하느라 학원을 데려다 줄 사람이 없이 붕 떠버린 거죠. 그래서 급한 대로 같은 학원에 다니고 있었던 저희 엄마에게 그 친구 엄마가 전화를 했었던 거고요. 아, 짜증나. 그 아저씨 운전 얼마나 거지같이 했으면 사고를 내서 이웃저웃 이렇게 꼬이게 만든단 말이야. 다른 차 타는 거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런 것들이었어요. 초등학생이잖아요. 악이라는 것이 아직은 없어야 할 누구보다 순수하고 깨끗한 시기요. 매일같이 자기를 학원에 데려다 주던 아저씨의 사고 소식을 들어도 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 일정이 꼬이게 한 것이 마치 그 기사님 때문이라는 듯이 행동하는 친구의 모습이 조금은 소름 끼치더라고요. 친구의 짜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인지 쉬이 화가 풀리지 않았던 친구는 기사님 바로 뒤편 뒷좌석에 앉아 거의 눕다시피 해서 발로 기사님이 앉아 계신 의자를 뻥뻥 차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저씨, 평소에도 운전 이렇게 하세요? 아, 운전 똑바로 하시라고요. 방지턱, 지나갈 때마다 계속 흔들리잖아요. 아, 진짜 왜 이렇게 다 짜증나가 그러? 아저씨 운전하시잖아. 뒤에서 그렇게 발로 차면 방해되는 거 몰라? 방지턱도 하나도 안 불편한데 괜히 나서서 시비 걸지 마.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어쩔 줄 몰라서 난감해 하는 기사 아저씨 대신 제가 나서서 친구를 제지했지만 집에서 워낙에 아나무인으로 자라던 그 친구가 제 말을 쉽게 들을 리가 없었죠. 이대로 놔뒀다가 정말이지 큰 사고라도 날까 싶어서 아저씨에게 얼른 차를 세워달라고 얘기하고 친구를 질질 잡아 끌어내렸습니다. 이러다 사고 날 것 같으니까 거리도 얼마 안 남았으니 그냥 걸어가자고요. 짜증이 잔뜩 난 친구가 저를 앞질러서 걸어갔고 학원이 끝나고 나서 그 얘긴 고스란히 그 친구의 엄마 귀에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학원 시간 늦기라도 하면 어쩔 뻔했냐,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던 거냐, 저희 엄마를 책망하고 질책하시는 아주머니에게 친구가 차 안에서 했던 만행들을 고스란히 들려줬죠. 그 아줌마도 당황해서 얼굴이 새빨개지시더군요. 어른 상대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자기 자식이 그럴 리가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운전해주신 기사님에게 확인해보면 될 일 아니에요? 제가 거기서 걸어가자고 끌어내렸으니까 다행이지. 그러다가 아저씨가 핸들이라도 잘못 돌렸으면 어떡해요. 그 친구 엄만 그래서야 자기 딸의 잘못을 시인하더니 학교에서는 말 안 새어나가게 조심해달라고 거의 협박에 가까운 약속을 받아내고 나서야 저희 집을 떠나셨습니다. 그런 애들이 한둘이었으면 개 중에 좀 특이한 애가 있구나 하고 이해라도 하죠. 제가 크면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도 엮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된 것 같아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대치 퀴즈들 사이에서 부모님의 발언과 달리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고 명문대라고 얘기하기엔 살짝 떨어지는 뭐 애들 사이에서 명함도 못 내미는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대학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지내니까 좀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주변에 죄다 이상한 애들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그냥 내 주변이 이상한 거였구나를 알게 됐죠. 그렇게 평범하게 대학을 다니고 대학 졸업 후 운 좋게도 괜찮은 회사에 합격하면서 그런 또라이 같은 인간들을 마주했던 일들이 어린 시절 잠깐 있었던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일들이 되어갈 무렵이었어요. 그때쯤 회사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죠. 같은 부서 직장 동료로 처음 만나게 된 남편은 당시 회사에서 평판 좋기로 소문난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처음 회사에 입사하고 이것저것 많이 버벅거리고 있을 시기에 부담스럽지 않게 조용히 나타나서 제 실수를 처리해 준다든지 밀려있는 일을 도와주는 그야말로 저에겐 구세주 같은 존재였죠. 그렇게 제가 먼저 반해서 남편을 졸졸 쫓아다니게 됐고 결국 제 끈질긴 구애 끝에 결혼까지 꼴이 날 수가 있었습니다. 늘 세심하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남편을 보면서 시부모님께서는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토록 남편을 훌륭하게 키워냈을까 항상 궁금했었는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만난 시부모님 인품도 아니라 다를까 남편과 판박이더라고요. 소연아, 나는 딸 같은 며느리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믿는다. 그냥 너네끼리 서로 좋아하고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도 부모님한테 하는 것만큼 잘해야지. 그런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사돈께서 예물이니 예단이니 불필요할 것은 죄다 생략하자고 하셨지만 어디 내 마음이 그래야지. 네가 정말 내 딸 같았으면 그런 것들 다 안 하겠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보다 하겠지만 너 내 딸이 아니라 며느리잖아. 난 우리 며느리가 어디 가서 사람들이랑 시집 올 때 시댁에서 뭐 받았냐 그런 얘기할 때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그냥 시어머니가 해준다 생각하고 받아둬. 뭘 받았으니까 더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 절대 말고. 알겠지? 맏며느리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잘 아니까 기안해서 그래. 상견례를 하면서 사회 초년생인 남편과 제가 독립적이고 주도적으로 결혼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 부모님의 얘기에 공감해 주시면서 불필요한 예물과 예단을 전부 생략하기로 했지만 시어머니는 조용히 따로 저를 불러서 어머님이 시집 오실 때 받았던 폐물을 내어주시고 결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돈이라도 보태라면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주셨습니다. 시부모님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딸 같은 며느리가 될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일찌감치 시집간 친구들이 해주었던 조언들을 저도 새겨 듣고 있었지만 그런 친구들에게는 듣도 보도 못한 훌륭한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니까 제가 오히려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시집을 가고 나서도 시댁 식구들과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참 잘 지냈어요. 딸 키워봤자 시집 가고 남은 남의 집 식구 되는 거라고 하더니 너 요즘 시댁 식구들이랑 지내는 거 보면 엄마 괜히 딸 뺏긴 거 같아서 질투난다니까. 그래도 요즘 시댁 식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던데 넌 시댁 식구들 덕에 예전보다 웃는 날이 더 많아진 것 같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니. 엄마가 항상 얘기하지. 이웃 잘 만나는 것도 다 복이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 주는 것도 다 복이야. 시댁 식구들 잘 만난 거 그것도 다 네 복이다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지내. 오죽하면 엄마가 대놓고 저렇게 서운한 티를 내실 정도였으니까 말 다 했죠 뭐. 시집가서 한 3년 동안은 그렇게 잠잠하게 잘 지냈어요. 어디 가서 누가 시댁 식구들 얘기를 하면 욕을 바가지로 하기 위해서 시동 걸고 있을 때 전 옆에서 우리 시부모님은 좋으신 분들이라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 없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면 시샘과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할 정도로 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큰 굴곡 없이 살아오고 시집까지 잘 가서 다른 게 금수저가 아니라 그런 게 금수저다 소리 들어가던 제가 그럼 대체 뭐 때문에 사연을 쓰게 됐냐? 모든 불행은 저희 집에 손 아래 동서가 들어오고 난 이후로 시작됐어요.
남편에겐 3살 터울의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시동생도 남편이랑 성격이 똑같아요. 저희 시댁 식구들 중에 한 명도 어디 밖에 나가서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매사에 차분하시고 인자한 사람이거든요. 시댁에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행사가 있을 때면 소파에 가만히 앉아서 제가 일하는 거 구경하는 사람이 한 명 없어요. 다들 엉덩이 떼고 내가 뭘 도와주면 되냐, 뭘 하면 되냐,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분들이셨고 시동생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결혼을 하고 제가 시댁에서 그런 사랑을 받고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동생이 결혼에도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직업도 괜찮아요. 금융회사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아직 동생 시집 안 보는 애들이 시동생 괜찮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 얘기도 많이 했을 정도였고요. 물론 이모저모 따져봐도 시동생이 좀 더 아까운 느낌이라고 해야죠. 그런 친구들 부탁을 애둘러 다 거절하긴 했었지만 말입니다. 저 다음번엔 내가 결혼 생각하고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집에 데려와서 인사시키고 싶어서 회사를 좀 다니다가 지금은 다른 회사로 넘어가려고 이직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이 아무래도 제일 여유가 있는 시기니까 결혼 준비로 좀 서두르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런 시동생이 먼저 나서서 결혼 얘기를 꺼내니까 저희 모두 쌍수 들고 환영이었죠. 남편한테 물어봐도 학생 때부터 뭐 연애하는 모습을 제대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데 대체 저런 완벽한 사람이 고른 여잔 누굴까? 괜히 남동생 장가 보내는 누나의 마음이 돼서 제가 더 들뜨고 기대가 되는 거 있죠? 시동생도 웃으면서 손 아래 동서가 생기면 형수님이 잘 좀 챙겨달라고 벌써부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웃으면서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나 어렸을 때부터 여동생 하나 있는 게 소원이었는데 동서가 들어오면 누가 뭐래도 내 동생이다 생각하고 잘해줄 자신이 있으니까 믿고 데리고 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여동생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동서의 첫인상이 어땠냐고요? 저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가 상극이라는 걸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동서가 시댁에 처음 인사를 하러 온 날 저에게 차마 해서는 안 될 큰 실수를 했거든요. 대체 무슨 실수길래 아직까지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냐고요? 동서랑 오늘 온다고 했지? 음식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그냥 차라리 이런 날 밖에 나가서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처음 인사 오는 자리니까 가족들 다 같이 집에서 오순도순 모여서 밥 먹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당신이 조금 번거롭겠지만 이해해줘. 괜찮지? 동서가 처음 집에 인사하러 온 날 생전 제게 이런저런 부탁을 안 하셨던 시부모님께서 집에서 가족들이 오랜만에 다 같이 얼굴도 보고 밥도 먹을 겸 집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넌지시 얘기를 하시길래 알겠다고 대답을 드렸죠.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요. 맏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이 정도는 구은 소리 없이 해야겠다 싶었기도 하고요. 솔직히 이건 뭐 얘기를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난임 치료 때문에 회사를 쉬고 있는 시기였거든요. 남들은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되어 잘만 찾아오는 아기가 왜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저희 부부한텐 쉽사리 찾아와 주지 않는 건지 참 야속하기만 하더라고요. 괜히 이러다 아이를 못 가지게 될까봐 저도 조바심이 나고 괜히 제 잘못도 아닌데 시댁 눈치도 보이고 그러는 거 있죠. 가뜩이나 계속 나가서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아무리 병원을 다닌다고는 하지만 집에 들어와 앉아있는 게 좀 있으시기도 했고요. 시부모님께선 그런 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려 주시는 분들이셨기에 괜히 남편이 없는 시간에 저한테 연락해서 나가서 커피 한잔 하고 오자. 이번에 새로 개봉한 영화 뭐가 재밌다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제 마음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시기 위해 노력하셨고 지금 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그런 얘기에 괜시리 감사하고 울컥하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기쁠 때 옆에 같이 있어주는 사람보다 슬플 때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더 기억에 남는다고. 힘들고 지친 시기에 시댁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항상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달리 시부모님께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날 저도 다른 소리 안 하고 묵묵히 상을 차렸던 것 같아요. 대체 어떤 사람이 들어올까
그때는 기대와 설렘밖에 없었을 때였으니까요. 그런데 처음 들어온 동서가 저한테 대뜸 선물을 건네주면서 이건 냉장 보관해야 한다. 이건 냉동 보관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저도 그대로 벙찌고요. 뭐 하는 거야? 여기 우리 홍수님이셔. 얼른 인사드려. 뭐? 집에서 일하는 분 아니었어? 어머, 죄송해요. 어떡하죠, 형님? 전 너무 자연스럽게 앞치마 메고 일하고 계셔서 깜빡하고 착각했어요. 죄송해요. 너무 황당한 착각이긴 했지만 자기 입으로 실수라고 하는데 거기서 버럭 화를 내는 것도 제 꼴만 웃어질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고단수인 동서가 그런 실수를 그냥 했을 리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첫 만남부터 자기가 손윗동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뻔히 제가 손윗동서인 걸 알면서도 기싸움을 하려고 그렇게 달려든 것이 아닌가. 지금은 그렇게 의심을 하지만 그때야 뭐 제가 동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때도 아니었고 처음 보는 사람을 대뜸 그렇게 의심할 수가 없었으니까 기분은 나빴지만 뭐 그래 보일 수도 있겠다 하고 웃으면서 넘어갔죠. 첫 만남부터 그렇게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있었으니까 안 그래도 고운 시선으로 보일 리가 없었는데 어쩜 저한테 완벽할 줄 알았던 시동생이 딱 하나 모자란 게 그거더라고요. 여자 보는 눈이요. 대체 저런 사람을 어디서 데려왔을까 싶을 정도로 대놓고 표를 내진 않았지만 유년 시절을 저런 사람들과 함께 자라온 제 눈엔 딱 보이는 겁니다. 집에 새로 들어올 식구가 아나무인 태도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구나 하고요. 형수님도 어렸을 때 대치동에서 자랐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맞아. 우리 형수님이 대치키즈 원조라니까. 두 분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이 안 나서 얘기하다 보면 중간에 아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어머, 형님 대치동 출신이었어요? 대치동 느낌이 하나도 안 나서 전혀 몰랐네. 그리고 당신도 참 형님이랑 나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긴 왜 안 나? 딱 보면 몰라? 몇 년 차이가 나는데 아마 형님 졸업하고 몇 년 더 있고 나서 내가 학교 들어갔을걸? 동서랑 저랑 3살 차이밖에 안 나요. 은근히 자기가 어리고 대치동 출신이라는 걸 팍팍 강조하는 저 말투. 어디서 많이 들어봤나 했더니 어린 시절 제 주변에 지겹게 있었던 친구들이랑 똑같더라고요. 제가 어디 그런 사람들한테 한두 번 당해봤나요? 보통 사람이라면 첫 만남이라고 하니 그런 기분 나쁘고 무리한 소리를 들어가도 허허 웃어 넘길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전 아니거든요. 당한 건 꼭 갚아주고 살아야 하는 성격이라서요. 그런데 동서, 대치동 느낌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건 무슨 소리야? 내가 대치동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었는데 대치동 느낌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아서 그것도 동서 또래 사이에서 나온 유행어 같은 건가?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 난 잘 모르겠네. 동서가 저한테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대치동 느낌부터 또래로 나이 얘기까지 한꺼번에 지적하면서 불편한 티를 내니까 그제서야 자세를 고쳐앉고 자기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었는데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하다 황급히 사과를 하더라고요. 어디 쥐방울만한 게 사람을 무시하려고 시동을 거나 하고 초장부터 기노 확 꺾어놨다 생각했는데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동서의 기가 제 말 한마디에 그렇게 쉽게 꺾일 리가 있겠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국회의원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렇게 꺾일 줄 모르고 하늘로 치솟은 콧대의 원산지가 어딘지 알겠더라고요. 저도 이름은 몇 번 들어본 적 있는 의원이에요. 이번에는 살짝 미끄러지긴 했었는데 워낙 일 잘하시고 주변에서 평판도 너무 좋으셔서 아마 다음 선거철엔 조금 바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선 자꾸 잘하시지도 못하는 일 깔짝거리지 말고 선거 캠프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야 뭐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나서 차차 생각해 봐야죠. 전 전업주부 같은 건 성격에 딱 안 맞는 편이라서요. 여자들도 나가서 일을 해야지. 집에만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이건 분명 저를 두고 하는 소리였죠. 저도 다른 건 몰라도 난임 치료 때문에 들어와 있는 거 한 식구인데 뻔히 알고 있으면서 오자마자 말 꼬투리 조금 잡은 거 가지고 자기 기분 상했다고 사람 아픈 구석을 저렇게 팍 찔러도 되는 건가 싶어서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시동생도 옆에서 듣고 있다가 괜히 분위기 안 좋게 만들지 말라면서 나서서 말리고요. 그래도 그 앞에서 시댁 식구들이 한마디씩 말을 얹어주는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능력 좋고 집에 사정이 있으면 나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 나가기도 하고 그런 거지. 뭐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잘 살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니? 그게 안 되니까 그러지. 마치 저 들으라는 듯이 그렇게 따뜻하게 제 쪽을 바라봐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덕분에 저도 울컥하고 올라왔던 화가 스르르 가라앉는 것만 같았어요. 주어가 없는 싸움이 더 무서운 거 아시죠? 동서는 그 자리에서 형님한테 하는 소리예요. 형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런 싸가지 없는 말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그 자리에서 저희 사이에 오갔던 짧은 대화 하나만으로도 동서랑 제가 얼마나 상극인지 앞으로 영영 친해질 일이 없겠다 하는 것이 저는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동서의 질투심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나이 먹고 동서랑 유치하게 이런 걸로 경쟁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그날 시댁에서 하나같이 입을 모아 제 편을 들어주는 모습이 동서는 퍽이나 부러웠나 봐요. 탈탈 없이 결혼식을 무사히 치르고 두 사람이 신혼살림 잘 차려놓고 산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그 뒤로부터 동서가 과할 정도로 시댁에 잘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저와 시댁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벌이는 얄팍한 술수인 것도 모르고요. 어머 어머님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어디서 사셨어요? 그거 둘째 내가 어디 갔다가 선물이라고 하면서 보내주더라고. 둘째야 남는 게 시간이고 마음 불편한 일도 없을 테니까 여기저기 많이 놀러 다니는 것 같은데 그거야 그렇고 넌 어떻게 요즘 몸은 괜찮니? 우리 손주 갖고 싶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다. 손주 보려다가 며느리 이렇게 생겼으면 그만큼 미련한 짓이 또 어딨다고 무리하지 말어. 전 몰랐는데 집도 먼 동서가 요즘 시댁을 그렇게 뻔질나게 찾아온답니다. 뭔가 좋은 일로 오는 것 같아 보이진 않고 영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찝찝하기만 했었죠. 이런 걸로 괜히 분해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동서네가 시댁이랑 가까이 지내기 시작하면서 어쩐지 저희 집이 홀다받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그 박힌 돌이 된 것만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안에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이거 준비하자 저거 같이 준비하자 하셨던 시어머니께서도 어느 순간 연락이 뜸해지는 것 같고 살가웠던 가족들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아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남편 시켜서 혹시 내가 어머님을 뭐 서운하게 해드린 거라도 있냐 넌지시 물어보라고 했고요. 저 역시도 동서네랑 가깝게 지내려고 이것저것 노력도 했어요. 괜히 동서한테 연락해서 시간 괜찮으면 같이 식사라도 하자고 둘이 만나기도 하고요. 며느리들끼리 만나서 할 만한 얘기가 뭐 있겠어요. 요즘 시댁 자주 간다니까 어머님이랑 사이는 좀 어떠냐, 시집 와서 뭐 힘든 건 없냐. 그래도 손윗 사람으로서 그런 것도 미리 물어보고 챙겨야 할 것 같은 생각에 나름대로 신경 쓴다고 썼던 거였는데 동서가 한 말이 그게 마음에 탁 걸리는 거예요. 형님,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 아마 아이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 이 얘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스러웠는데 아무래도 어머님이요. 매번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손주 욕심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집에 가면 저한테도 너네 아이는 언제 낳을 거냐, 아이 낳고 복직은 언제 할 거냐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형님 난임 치료하신다고 직장 쉬신 거 거의 1년 가까이 되어가잖아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땐 자기 아들만 뼈 빠지게 일하는 것 같아서 불편할 수도 있죠. 안 그래요? 뭐? 어머님이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동서, 지금 그 말 전부 사실이야? 심장에서 바위가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항상 네가 먼저다. 직장이 뭐가 중요하고 손자가 뭐가 중요하냐. 네 몸이 괜찮고 마음이 괜찮아야 뭐든 시작할 수 있는 거지 했던 어머님의 속마음은 동서를 통해서 전해 들었지만 솔직히 조금 믿기 어려운 얘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나를 보는 게 그렇게 껄끄러우셨던 건가 싶기도 하고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동서를 통해서 전해 듣게 하셨나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누구보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먼저 잘 헤아려 주셨던 것이 감사했던 어머님이었기에 이번엔 내가 먼저 속내를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려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동서와의 약속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고 남편과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동서가 보통 여시가 아니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설마 이런 식으로 어머님과 절 이간질하고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가니까 남편이 대뜸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혹시 재수 씨한테 요즘 난임 치료 받느라 힘들다고 지친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냐고요. 동서랑 제대로 얘기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만난 것도 오늘이 처음이었고 평소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미주알고주알 할 정도로 사이가 가까운 것도 아니라서 남편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파들짝 놀라가지고 내가 동서한테 그런 집안일까지 다 전달할 사람으로 보이냐고 팔짝 뛰면서 아니라고 했죠. 남편도 그치 그래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재수 씨가 요즘 본가에 많이 왔다 갔다 했었잖아.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뭔가 얘기를 했던 모양이야. 난임 문제는 보통 남자 쪽이 많은데 왜 본인만 이런 고생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나도 그 얘기를 듣고 당신이 그런 생각할 사람이 아닌 거 아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어머니 그 얘기 듣고 나서 괜히 신경도 쓰이고 해가지고 당신 더 못 불렀던 것 같고. 아무리 본인이 사랑받는 며느리 역할을 독차지하고 싶어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치사하고 간사하게 중간에 껴서 없는 말 만들어서 여기저기 전하면서 저랑 시댁의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외출을 챙겨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한번 화가 나면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남편도 잘 알고 있으니까 일단 진정하고 내일 다시 얘기해보자고 하는데 이럴 필요가 있냐고 그냥 시댁에 가서 속 시원하게 삼자대면 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죠. 남편과 제가 시댁으로 달려갔고 남편이 시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온 가족이 시댁에 모이게 됐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주범이었던 동서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뻔뻔하게 들어오는 걸 보고 진짜 속으로 한 대 콱 쥐어받고 싶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평화로운 주말 오후에 갑자기 시댁에 온 가족을 불러 모은 절 보고 시부모님도 깜짝 놀라셨죠. 동서, 가족들 다 몰려 있으니까 동서가 동서 입으로 직접 얘기해봐. 뭐? 난임 문제는 남자 쪽에 많은데 내가 나 혼자 고생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다고? 동서가 언제 나한테 연락이나 했었던 적이 있고? 어머님, 동서가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셨는 줄 알고 있으세요? 난임 치료 받겠다는 핑계로 1년 가까이 일을 쉬고 있으니까 아들 혼자 고생하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어머님이 안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족들 다 모여 있으니까 동서가 한번 얘기해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어머님, 진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어머,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도 언제 그런 소리를 했냐고 펄쩍 뛰시면서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중간에 껴있는 동사원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아무런 말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무리 내가 밉고 싫어도 이런 식으로 이간질을 하면 안 들킬 거라 생각했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어내가면서 왜 굳이 나랑 어머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냐고 호통을 치니까 입을 삐죽거리던 동서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저희 가족들 전부 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벙쪄서 그 광경을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시동생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빨리 가족들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동사를 닥달하면서 일으켜 세우고요. 형님,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제가 일부러 없는 소리 지어내서 형님이랑 어머님 사이 멀어지게 하려고 했다는 둥. 형님은 왜 항상 그렇게 절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세요? 제가 언제 그랬다고 하고 얘기했던 적 있어요? 그러신 것 같다. 그러신 거 아닐까 하고 얘기했죠. 왜 형님만 항상 그렇게 주인공이 되셔야 속이 시원하신 거냐고요? 아, 저 정말 억울해요. 마음 약한 저희 시부모님은
동서가 그렇게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더 호되게 혼내실 생각도 못하시고 어쩔 줄을 몰라 하시고 저 혼자만 그냥 열받아서 뒤로 넘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저거 제가 봤을 땐 진짜로 우는 것 같지도 않고 계속해서 징징거리면서 우는 척을 하니까 결국 시부모님께서 못 이기시고 둘이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오늘은 이만 좋게 풀고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냐며 중재를 하시더군요. 저야 뭐 시댁 앞에서 동서의 저 거짓된 가면을 시원하게 확 벗겨버리고 동서의 실체를 밝힌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답답했던 속이 내려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으니까 거기서 한 소리로 더 하려다가 꾹 참고 그냥 돌아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렇게 동서가 했던 잘못된 행동들을 온 가족이 나서서 어물쩍 넘어가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최소한 저라도 나서가지고 아주 동서를 제대로 밟아 나서야 했는데 말이죠.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요. 그 뒤로 동서의 또라이 같은 행동이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덜해지진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그 일 한번 있고 나서 자기도 눈치를 보는 건지 한동안 잠잠했었거든요.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지난번엔 자기가 죄송했었다고 가족들한테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다 같이 집에서 저녁이라 먹자면서요. 솔직히 아직까지 동서의 얼굴을 보는 것이 그렇게 썩 내키진 않았지만 맏며느리의 자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 제 속은 이만큼 작은데도 불구하고 대인배처럼 굴어야 하는 거요.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하고 동서네로 향했죠. 시댁 식구들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동서가 중대 발표할 게 있다면서 제 눈치를 한번 쓱 보고 씩 웃더라고요. 그땐 그 웃음의 의미가 뭔지 몰랐죠. 저 형님께 죄송해서 어떡하죠? 제가 이렇게 먼저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될 줄 몰랐는데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임신이래요. 6주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소식인데 왜 내 눈치를 보고 그래? 너무 잘됐다. 동선에도 아예 기다렸잖아. 시댁 식구들 모두 깜짝 놀라며 기뻐했고 솔직히 저도 속은 좀 쓰렸지만 그래도 남의 행복에 초를 치는 그런 못된 사람은 아니니까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시동생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눈치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기 혼자 병원에 다녀왔는데 임신이라고 안정기 접어들 때까지 가족들이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축하하는 마음은 그렇다 치고 같은 여자로서 참 부럽긴 하더라고요. 씁쓸한 제 표정을 보던 동서가 괜히 제 어깨로 부여잡고 왜 여자들끼리는 이런 것들 질투나서 서로 좋은 기운 옮고 그러지 않냐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라고 위로 같지도 않은 위로를 하더라고요. 아들 둘 장가 보내놓은 이후로 아이 소식 하나도 없었으니 시부모님도 얼마나 기다리신 소식이겠어요. 동서는 그야말로 잔치 분위기가 따로 없었습니다. 평소에 과묵하시던 시아버지도 오늘은 대리 불러서 가야겠다고 평소에 잘 드시지도 않던 술을 드시고 저녁 자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좀 길어지게 됐어요.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서 아이 얘기 막 하고 있던 와중에 동서가 핸드폰을 보더니 잠시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 오겠다고 자리를 먼저 뜨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영 편치 않은데 계속 웃고 기뻐하느라 속이 많이 쓰렸나 봐요. 동서가 나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하고 뒤따라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그래, 나 진짜 임신 같은 거 하기 싫었는데 좀 서둘렀던 건 다 이유가 있다니까. 잘 됐지 뭐. 내가 팔자에도 없는 애 같겠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니들도 다 알고 있지? 야, 나 원래 딩크하려고 했었다니까 진짜로. 우리 형님 표정 실시간으로 봤어야 하는데 야, 내가 그걸 어떻게 동영상으로 찍고 있냐? 안 그래도 형님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서 내가 거기서 조금만 더 긁었으면 나랑 정말로 맞짱 뜨려고 들었을걸? 그래도 잘냈지 뭐. 하여튼 임신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생겼으니까 당분간 형님 그 잘난 척도 안 봐도 되겠지. 야, 내가 하여튼 또 실시간으로 엿먹은 거 있으면 전달해 줄 테니까 대기하고 있어. 알겠지? 알겠어. 내가 밥 제대로 쏜다니까. 야,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간다. 니네 말이 맞네. 애가 진짜 효자네, 효자야. 우리 형님도 업보 두드려 맞은 거지.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래? 심보가 그렇게 고약하면 들어 살 애도 안 들어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심보 곱겠어. 아파트 복도 난간에 기대서 잠깐 바람만 쐬고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저녁이고 저층이라서 아래에서 하는 얘기가 너무 생생하게 들리더라고요. 처음엔 내가 동서를 너무 미워하다 못해 이런 말도 안 되는 헛것이 들리나 내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통화 내용이었어요. 자기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동선, 자기의 임신 소식에 제가 얼마나 기분이 상했는지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정도의 질 떨어지는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난간을 쥐고 있는 손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열이 받는데 동서의 마지막 말 한마디는 제 눈을 뒤집히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가 들어서지 않는 것도 제 탓이라는 그 말 한마디요. 그대로 계단을 내려가서 동서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죠. 아악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동서는 제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나 엿먹이려고 임신했어? 뭐 애가 안 들어서? 네가 사람이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 줄 알고 감히 그런 소리를 내 앞에서 짓거려? 그래, 잘 걸렸다. 오늘 너 짓고 나 짓자, 어? 형님, 미쳤어요? 애 못 가져서 머리가 돌아버린 거냐고요. 내가 누구 딸인 줄 알고? 나 국회의원 딸이에요. 형님 같은 사람은 우리 아빠한테 전화 한 통이면 바로 밟아줄 수 있다고요. 시겨 어디서 진짜? 야, 이거 안 나? 말끝마다 저놈의 국회의원. 대체 저런 딸을 둔 국회의원은 무슨 낯짝으로 얼굴을 들고 다닐지. 뭐가 자랑이라고 저렇게 지아빠 자랑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튼 동생의 비명소리에 집안에 있는 가족들이 모두 놀라서 달려나왔고 머리채를 잡고 있는 두 며느리를 보니 시부모님들도 놀라서 한달음에 달려와 지금 동네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저희 둘을 뜯어 놓으셨습니다. 동서는 시댁 식구들을 보자마자 또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우는 척을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형님이 마음이 많이 힘드셨나 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홀망도 아닌데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형님? 이러다가 정말 저희 아이라도 잘못됐으면 어쩌라고요. 아까서는 저한테 진심으로 축하해 주신다고. 전 정말 형님이 좋고 형님이랑 잘 지내보고 싶었는데 형님은 저랑 그러고 싶지가 않으신가 봐요. 야, 그 가증스러운 연기도 정도 같아. 내가 너 같은 애들 상대하면서 그 정도 준비도 안 했을까 봐? 여보,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사람 머리채나 잡는 그런 깡패로 보여. 전 시댁 식구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아까 아파트 난간에 기대에 떨리는 손으로 녹음했던 동서의 통화 내용을 가족들에게 들려줬습니다. 동서는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마자 기겁을 하면서 제 손에서 어떻게든 핸드폰을 뺏으려고 했지만 저 역시 핸드폰을 등 뒤로 숨기고 어떻게든 뺏기지 않으려고 했죠. 그야말로 기함할 만한 통화 내용에 시댁 식구들 모두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애를 가진 임산부가 엄마 될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면서요. 시동생 역시 동서를 붙잡고 당신이 정말 이런 얘기를 한 게 맞냐고 이게 다 사실이냐고 동서를 붙들고 흔들었고 동서는 그런 시동생의 팔을 뿌리치고 이제는 숨길 생각도 없다는 듯이 고래고래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갑질하는 DNA가 어디로 가겠어요? 왜 항상 다들 형님만 감싸고 도는데? 저 인간이 뭐라고? 우리 아빠가 국회의원이야, 어? 형님이 대체 뭔데?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집안이 나보다 잘나기를 했어. 학력이 나보다 좋기를 해. 애를 가지기를 했어. 시부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다들 짤짤매고 있냐고. 별것도 없는 저런 년한테 다들 빌빌거리는 꼴 보기 싫다고. 짜증난다고. 동서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누군가 동서의 뺨을 짝 소리나게 올려붙였습니다. 저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시동생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이 항상 당신이 집안만 믿고 사람들 무시하고 갑질하고 한다고 할 때도 난 항상 당신 편이었어. 어?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형수님, 나한테 소중한 식구야. 형수님 아이 못 갖고 계신 거 우리 가족들 다 자기 일처럼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아이 엄마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난 그런 사람이랑은 같이 못 살아. 당장 집 들어가서 짐 싸고 이혼 서류 작성해. 아인 당신이 포기한다고 해도 내가 키울 테니까. 아니, 오히려 포기해야지.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아이 엄마가 되는 거 나도 불쾌하고 싫으니까. 시동생의 얘기에 동선 끝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듯이 시댁 식구들을 노려보면서 자기 아버지를 들먹거리며 자기한테 이런 취급을 하고도 니들이 멀쩡한 것 같냐. 내가 니네 식구들 사회에서 다시는 얼굴도 못 들고 다니도록 꾸역꾸역 밟아줄 거다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제가 나설 차례다 싶더라고요. 어차피 가진 건 아버지 권력밖에 없는 사람인데 진작에 이렇게 권력으로 밟아줄 걸. 왜 이렇게 멀리 돌아서 왔나 싶기도 하고요. 네 아버지가 그렇게 잘난 국회의원이야? 네가 그렇게 무식한 우리 집안이 검사 집안이다 이년아. 우리 아버지부터 할아버지까지 전부 다 부장검사 출신이라고. 뭐? 사회에서 다시는 얼굴도 못 들게 밟아줘? 그 전에 니네 아버지부터 니네 집안 전부 다 먼지 한 톨도 남김없이 싹싹 털어서 빈털터리 신사로 만들어가지고 길거리에 나 앉게 해주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당장이라도 그 잘난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우리 아버지 이름 대고 이 사람 좀 털어주십시오. 얘기 좀 해보지 그래? 아버지가 네 뒷배니? 네가 깡패야? 동네 양아치야? 아버지 이름 들먹이면서 이렇게 쪽팔리게 사는 거 너랑 네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부끄럽지도 않니? 뭐? 형님 내가 검사 집안이라고요. 아니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적 없으셨잖아요. 왜 여태까지 한마디 말도 안 했냐고? 난 누구랑 다르게 아버지 이름 팔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얼마나 떳떳하게 못 살면 그렇게 아버지 이름까지 팔아가지고 살아야 돼? 이런 한심한 인간을 엄마라고. 그제서야 동서은 저와 시댁 식구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정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사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까까지만 해도 콧대가 하늘을 찌를 것 같던 세상이 무서울 것이라곤 하나도 없어 보이던 그 동서가 겨우 집안 차이 때문에 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요. 머리 감싼 시동생은 집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잔뜩 화가 나신 시부모님께서도 아무런 말씀도 없이 자리를 뜨셨고 결국 맨 마지막에 남아서 혀를 끌끌 차면서 동서를 일으켜 세운 건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도 미운 정도 정이라고 내까지 임신한 마당에 집에서 내침당하면 동서는 그렇다 치고 뱃속에 있는 저 애는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죄인가 싶어서 안쓰럽더라고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형님이 너무 집에서 사랑받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질투나서 그랬나 봐요. 형님,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똑바로 살아, 앞으로. 내가 지켜볼 거야. 이제 나는 됐고 애 아빠한테나 가서 열심히 싹싹 빌어. 적어도 뱃속에 있는 애 아빠 없는 애로 키우면 안 될 거 아니야. 누구보다 동서를 용서해주기 싫었던 저였지만 가족이라는 것이 결국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렇게 동서 콧대 확 밟아서 구겨놓고 나서 저희는 동서를 비로소 용서하게 됐습니다. 지금 동서요? 제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형님 소리만 입에 달고 사는 온순한 양이 돼서 함께 잘 지내고 있답니다. 권력으로 찍어 누르긴 했지만 앞으로 사랑으로 잘 길러보려고요. 그게 맏며느리의 숙명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둔 30대 예비 신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된 건 다름 아닌 제가 최근에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 준비 중인데요.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서 수많은 유부 선배님들과 상의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에게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망설일 정도로 아주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결혼할 남자의 아버지, 즉 시아버지가 어떤 분이든 혹시 괜찮으신가요? 전 사실 무엇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시부모님도 좋으신 분이길 바랬어요. 저희 친정 식구들이 유난히 사이가 좋거든요. 전 8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부모님까지 하면 가족이 10명이에요. 제 나이 또래 친구들 사이에선 신기할 정도로 형제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동네에서도 꽤 유명했습니다. 제일 큰 오빠와 제가 거의 20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같이 다니면 오빠가 아빠인 줄 아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덕분에 전 집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자랐습니다. 친구들은 형제가 많으니 매일 치고받고 싸우느라 힘들겠다. 자식을 8명이나 키우려면 부모님이 정말 힘드셨겠다고들 하지만 가족들은 생각처럼 싸우거나 사소하게 티격태격한 적도 없어요. 부모님도 형제들도 워낙 다정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라 다툴 일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워낙 어린 막둥이다 보니까 다들 저에게 뭐든 양보해주고 알아서 챙겨줬습니다. 물론 가족이 10명이나 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항상 넉넉지 않았지만 그래도 언니 오빠들이 성인이 되면서 하나 둘 취직을 하고부턴 집안 사정이 조금씩 나아졌거든요. 제가 대학을 갈 정도로 자랐을 땐 언니 오빠들이 시집장가도 가고 대부분 다 사회인이라 언니 오빠들이 십시일반해서 제 대학 등록금을 4년 내내 내주기도 했고요. 거기다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시험 준비를 하느라 바로 취직을 못했어요. 그때도 형제들과 부모님이 제 뒷바라지를 물심양면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 항상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기지 있는 거나 다름이 없었죠. 그래서 전 부모님과 형제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모르는 부모님과 형제들은 아직도 제가 아이 같은지 제가 밥 한 번을 못 사게 한다니까요. 물론 저에게도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형제가 많고 제가 막둥이다 보니 부모님 연세가 많으십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당시 아버지가 이미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였으니 다들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인 줄 알았죠. 제일 큰 오빠가 아버지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부모님의 연세가 많은 게 문제라기보다 하루하루 쇠약해지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게 문제였습니다. 전 아직 대학생이고 취직도 못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있으니 걱정되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손주 손녀를 낳는 것까지 다 보셔야 하는데 싶어서요. 더군다나 두 분 다 건강이 좋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이 농담조로 막둥이는 무조건 결혼을 빨리 하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하루라도 더 건강하실 때 손잡고 식장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그런 소리까지 하니 제 마음이 급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뭐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20대 때부터 결혼하겠다고 좋은 사람을 찾아봐도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아무나 데리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버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셨어요. 당시엔 국민학교였죠. 아버진 새내기 시절 어머니를 만나 일찍 결혼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학교에서 행정직으로 계셨고요. 어머니 말씀이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순수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반하셨답니다. 아무리 사회 초년생 선생님이라도 20대의 혈기왕성한 남자라면 순수함과는 거리가 멀 수 있는데 아버진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첫 담임을 맡았을 땐 아이들을 위해 매일 새벽마다 과일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가져가셨답니다. 여름엔 포도 한 박스, 겨울이면 귤 한 박스, 어느 날은 달걀을 2판씩 삶아서 학교에 가져가시곤 했대요. 굶으면 공부가 되겠냐면서요. 지금이야 굶고 다니는 아이들이 없지만 당시만 해도 집안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형제가 많은 집안의 아이들은 아침을 챙겨 먹지 못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아버지는 안쓰러운 마음에 매일 그렇게 하셨대요. 사실 선생님 월급이 많아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집에 아이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퇴임하실 때까지 담임을 맡으시며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아이들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낳으신 거예요. 그렇게 좋은 인품을 가지고 계신 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담임으로 재직 중에 한 학부모가 학교에 항의 전화를 한 거예요. 아이가 담임이 준 달걀을 먹고 와서 탈이 났대요. 하루 종일 구토하고 설사하다 하다 목에서 피까지 났다고요. 방금 병원에 다녀왔는데 식중독 증상 같다고 했다면서 무조건 아버지 잘못이라고 우겼답니다. 먹은 거라고는 학교에서 달걀 먹은 게 다라고요. 그때 시간이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그때까지 애가 학원에 다니라 먹은 게 달걀이 전부래요. 아버진 안 그래도 그 아이가 항상 점심시간 도시락도 안 먹고 공부만 하길래 안쓰러워서 더 챙겨주곤 했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먹으라고 과일도 더 챙겨주고요. 그런 아버지에게 다 담임인 아버지 탓이라며 고소하겠다고 했다네요. 아버지는 그 전날 가게에서 산 달걀이라 신선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다 괜찮았다고 얘기했지만 그 학부모에겐 통하질 않았습니다. 선생이면 선생답게 애들 수업이나 잘 가르치면 될 노릇이지. 쓸데없이 집에 남은 음식은 왜 싸다가 먹이고 난리야. 우리 애가 우리 집안에서 얼마나 귀한 3대 독자인 줄 알아요? 내가 선생님 고소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처럼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좋은 분이 고소를 당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것도 학부모에게 말이죠. 당시에 증거가 불충분해서 사건이 진행되진 않았지만 학교라는 데가 워낙 보수적인 사회이다 보니 아버지께선 학부모에게 고소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선생으로서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며 반년 동안 감봉 조치를 당했습니다. 내가 이 선생 매일 애들한테 아침 먹이겠다고 닭수로 음식 가지고 나를 때부터 이럴 일 생길 줄 알았어. 애들한테 아무리 오지랖 부려봐야 선생한테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애들 도시락 쌀 시간 있으면 이 선생 고가 점수라 신경 써요. 평소에 항상 아이들의 편에 서서 인기가 많다 보니 아버지를 시샘하는 선생님들도 많았어요. 담임이 매일 애들한테 먹을 거 해다 주니 다른 선생님들 입장에선 불편할 수도 있는 거죠. 다들 반응이 오지랖 부리다 큰 코 다칠 줄 알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버지가 전보다 달라지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진 전혀 의기소침해지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열심히 아이를 챙겼습니다. 달걀이나 우유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음식보단 건강에 좋은 음식들 위주로 준비를 했고요. 보란 듯이 말이죠. 저와 형제들은 그런 아버지를 언제나 존경했지만 집안에서도 아버지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할머니예요. 저와 언니 오빠들은 거의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맞벌이 하셔서 출근하고 나시면 근처에 사시던 외할머니가 집에 오셔서 팔남매 밥을 챙겨주셨거든요. 매일 오시다시피 하니까 집안이 돌아가는 일을 모르실 리 없었죠. 외할머니는 항상 남에게 퍼주는 아버지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당신의 귀한 딸이 고생하시는 게 싫으셨을 테니까요. 어머니는 집안 사정이 항상 녹록지 않으니 팔남매를 임신하고 낳는 동안 내내 일을 하셨고요. 매번 배가 불러서도 남들처럼 출퇴근하는 건 물론이고 애가 나올 때까지 출근하셨습니다. 이서방, 자네는 애가 그렇게 좋으면 차라리 돈을 벌어서 학교를 하나 차리지.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왜 괜한 우리 딸을 참나 차버. 외할머니가 늦게까지 집에 계시다가 온 식구가 모여 다 같이 저녁을 먹는 날이면 어김없이 외할머니의 구박으로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의 구박도 아버지에겐 소용이 없었어요. 저 때문에 애들 엄마랑 장모님 힘든 거야 너무 잘 알죠. 저 학교 퇴직하면 그때부턴 평생 애들 엄마랑 장모님한테만 잘하면서 살게요. 너스레도 그런 너스레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면 외할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당신이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다고 소리를 지르셨죠. 내가 백날 소리 지르면 뭐래. 미련한 내 딸년이 저런 남자가 좋다고 매일 해벨레 사는걸. 그랬습니다. 외할머니가 매일 아버지를 구박해도 어머니는 말 한마디 보태지 않았어요. 당연히 어머니도 몸도 마음도 힘들고 지칠 때가 많으셨겠지만 모두 다 견디며 아버지의 신념을 믿고 지지하셨거든요.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도 그런 부부가 되고 싶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유일한 편, 그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부부이자 부모가 돼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믿기지 않는 사고가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퇴임을 얼마 남기지 않았던 해에 크게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담임으로 있던 반에 아버지에게 매일 맞는 아이가 있었나 봐요.
한여름에도 애가 매일 긴 바지에 긴 티셔츠를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등교하는 걸 보고 아버지께서 유심히 지켜보셨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등교했는데 얼굴에 핏기가 없어 괜찮냐고 이말 만졌더니 열이 펄펄 끓었대요. 이대로 수업을 받는 건 무리일 것 같아 가정에 연락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은 거죠. 급한 대로 보건실에 데리고 갔는데 보건 선생님이 해열제를 먹이고 침대에 눕혀 땀을 닦아주다가 온 몸에 난 상처를 본 거예요. 시퍼런 멍과 상처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였답니다. 아이에게 누가 그랬냐고 물었는데 애가 우물쭈물하다가 아버지가 그랬다고 말했나 봐요. 아버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집에 데리고 오셨어요. 알고 보니 아이는 아버지하고 둘이만 살았나 보더라고요. 어른이라고는 아버지 한 사람만 의지하면서 살았을 텐데 그런 아버지에게 맞았으니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힘들었겠더라고요. 경찰이 혐의 사실을 조사하느라 시일이 걸려 아이는 아버지가 한 달 넘게 데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도 다니면서요.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에게 억하심정을 품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침에 아이를 데리고 학교로 출근하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란 사람이 차로 아버지를 밀어버린 겁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사고였어요. 아버지는 차가 달려오는데도 아이를 지키려고 하시다가 더 크게 다치셨고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을 받았는데도 아버지는 오른쪽 다리에 큰 상처를 입어 다리를 약간 절며 걷게 됐고요. 그때 사고로 가족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정년을 몇 년 남기지 않고 생긴 사고였으니까요. 내가 그렇게 답답하게 살다가는 언젠가는 일 한번 칠 줄 알았다. 알았어. 아이고 평생 내 딸 개고생만 시키더니만 이제는 다리 빙신 뒷바라지까지 하고 살라는 거야. 할머니는 아빠가 왜 저렇게 됐는지 뻔히 다 알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아버지가 다리 다친 게 아버지 잘못이에요. 그 나쁜 인간 때문이지. 난 할머니가 뭐라고 하든 아버지 존경해요. 아이고, 내가 다 늙어서 지 키우느라 똥 빠지게 고생했구만. 저게 핏줄이라고 지의 애비 편 만드네. 가장 속상한 건 아버지 본인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너무도 잘 아는 가족과 학교 동료들은 아버지를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일로 한 가지 다행이었던 건 아들을 때리던 그 거지 같은 인간은 구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어머니에게 돌아갔고요. 아버지가 하신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어요. 체격은 작지만 마음만은 크고 단단한 분이셨죠. 그때부터 아버지는 제 이상형이었어요. 전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어머니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제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영영 못 찾을 것만 같았던 제 이상형을 저는 30을 훌쩍 넘기고 나서야 만났어요. 그게 바로 제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배우자감으로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사실 사람들과 많이 싸워야 하는 일이에요. 전 변호사입니다. 그것도 기업 경제 관련해서 변호를 맡다 보니 사람들의 몰매를 맞을 일이 많았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다니는 로펌 직원으로 있습니다. 제 재판 준비를 도와주다가 눈이 맞아버렸거든요. 사실 전 제가 하는 일이 잘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는 제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요. 거기다가 항상 억울한 일로 로펌에 찾아오는 의뢰인들을 살뜰하게 챙기는 모습을 많이 봤고요. 비용 때문에 의뢰를 포기하는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하기도 했고요. 로펌의 다른 사람들은 남자친구를 보고 사람이 좋기만 해서 큰일이라며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 눈엔 정의롭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남자친구는 언제나 절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며 추켜 세워줬어요. 그냥 하는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제 편에 서주는 든든한 사람이었죠. 남자친구를 볼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전 이 사람이다 싶어 제가 먼저 고백을 하고 사귀게 됐어요.
사실 로펌은 비밀로 하고 사귀었죠. 아무래도 같은 직장이다 보니 여러모로 신경 쓰여서 말하진 않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자친구의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전 남자친구의 아버지라고 하시니 순간 당황했죠. 회사 근처에 왔으니까 잠깐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겐 말하지 말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전 너무 긴장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남자친구에겐 말하지 말고 나오라고 하셨으니 남자친구에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망설이다가 애써 마음을 편하게 먹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라고 하니 궁금해서 오셨나 보다 좋게 생각하려고 했죠. 그런데 막상 만난 예비 시아버지는 제가 예상했던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는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라 가정에선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을 거라 여겼는데 시아버지는 굉장히 날카롭고 무섭더라고요. 더군다나 저를 불러내신 이유도 좀 불편했어요. 마치 제 호구조사를 하려고 부르신 것 같았죠. 우리 아들이 다니는 로펌 변호사라고? 사실 요즘 변호사가 뭐 대단한가? 로스쿨만 나오면 다 변호사인데. 우리 아들은 그 들어가기 어렵다는 연대 나와서 대학 4년 내내 장학금도 받았어. 그때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애가 아들이 직원으로 있는 로펌 변호사라고 하니 좀 신경이 쓰이셨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야 당연히 여자보다 남자가 조금 더 직책이 높고 돈도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시니까요. 네, 지호 씨가 워낙 성실하고 능력자인 거 저도 잘 알죠. 근데 아버님, 저는 로스쿨 출신이 아니에요. 제가 사실을 좀 빨리 준비하기 시작해서 사실 마지막 세대예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저도 형제 많은 집에서 워낙 사랑 많이 받고 자란 막둥이다 보니 어른들이 좀 무섭게 구셔도 웬만해선 기가 죽는 성격이 아니에요. 오히려 능청스럽게 굴면 더 그렇죠. 근데 시아버지에겐 그런 제 성격이 통하질 않았습니다. 첫 만남에 또박또박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게 좀 당돌하다고 느끼셨나 봐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지호 이놈이 평생 모르고 답답하게 살더니만 여자 보는 눈도 발끝에 달렸지. 변호사라도 온화하고 여성스럽다고 하더니만 여자가 얼마나 지독하면 변호사가 됐겠어. 여자가 어디 어른 앞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또박또박 말대꾸야. 이렇게 기가 세서 우리 집 맏며느리로 가당키나 해.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엄청 보수적인 분이시더군요. 잠깐 사이 여자가 라는 소리를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시아버진 절대 전문직 여자는 며느리로 들일 생각이 없답니다. 전 제 두 귀로 듣고도 잘 못 들은 줄 알았어요. 요즘 세상에 전문직 며느리면 1등이 신부감 아닌가요? 제가 지금 몇 년도에 와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직업이 영 마음에 안 들어. 암튼 너희 아버지는 뭘 하시냐? 전 당연히 기분이 상했지만 애써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지금은 소일거리로 학교에서 보안관 선생님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때 제 말을 들은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피식 비웃으시더라고요. 옛날에 국민학교 선생님 뭐 선생이었나? 맨날 부모들한테 존지나 받고 애들 때리긴 하는 깡패였지. 그리고 보안관 선생님은 무슨 선생님? 딸이 변호사라도 소용이 없으니까 돈 벌겠다고 늙어서 학교에서 경비나 하는 거지. 요즘 부모들이 다들 그렇게 어렵게 산다니까. 저에게 기가 세네 여자가 어쩌고 하시는 거야. 어찌 됐든 간에 어른이 하시는 말이니 참고 넘어갔지만 아버지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건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많아봐야 저희 큰오빠 또래밖에 안 되어 보이는 분이 무식해도 너무 무식하시더라고요. 지호 씨가 아버님을 아예 안 닮았나 봐요. 지호 씨는 말 한마디로 해도 예쁘고 다정하게 하는데 아버님은 같은 말을 해도 굉장히 배려 없이 막무가내로 말씀하시네요. 더군다나 연세도 무지 젊으신 것 같은데
어쩜 그렇게 고루하세요? 제 말에 시아버지는 노발대발 성을 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삿대질까지 하셨습니다. 뭐 이런 년이 있냐면서요. 전 욕까지 먹은 마당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한마디 더 했어요. 저도 아버님 같은 시아버지 싫거든요. 그 말은 참았어야 했는데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시아버진 금방이라도 눈알이 굴러 떨어질 것처럼 크게 치켜뜨고는 저더러 당장 당신의 아들과 헤어지라고 소리를 질렀죠. 다시는 저를 볼 일이 없다고요. 당시엔 저도 시아버지를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볼 일이 없을 줄 알았고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디 그렇게 쉽게 변하나요? 시아버지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남자친구가 너무 좋은걸요. 전 그날 일에 대해서 남자친구에게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직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예비 시아버지와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그런데 예비 시아버지는 입이 걸기만 한 게 아니라 입이 가볍게까지 하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남자친구에게 얘기했더라고요. 절 만났다고요. 전 기대도 안 했습니다. 저와 그렇게 말씨름을 하고 헤어졌으니 저에 대해 좋게 말을 쓸 리가 없으니까요. 예비 시아버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제야 남자친구가 제게 말을 하는데 남자친구도 시아버지의 등살에 힘들게 살아왔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아주 어릴 때부터 배를 타셨대요. 남들은 학교 다닐 때 그 힘들고 험한 일을 하신 거였죠. 몇십 년을 배만 타셨던 분이라 돈은 굉장히 많이 벌었대요.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하신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당신의 인생이 워낙 쉽지 않고 험난하게 살아와서인지 성격이 굉장히 괄괄하고 막무가내예요. 남자친구 말이 아버지 성격을 아무도 못 말린다네요. 시어머니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할 수 없이 경제력만 보고 시집을 오긴 했지만 시아버지의 성격 때문에 매일 눈물로 지새우는 날이 많으셨답니다. 남자친구도 마찬가지고요. 남자친구는 툭 하면 소리를 지르고 화부터 내는 시아버지가 어릴 땐 무서워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하라는 대로만 했대요. 공부 잘해야 성공한다고 귀에 못 박히도록 얘기를 하셔서 학창시절 내내 정말 공부만 열심히 했답니다. 당신이 가난해서 배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자격지심이 심해서 남자친구에게 거는 기대가 크셨던 거죠. 남편이 연세대에 입학했을 땐 동네에 현수막을 걸고 잔치를 했대요. 시아버지는 남자친구가 교수가 되기를 바라셨지만 남자친구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때부터 시아버지와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자신이 다 알아서 뒷바라지를 해줄 테니 공부만 하라고 했는데 남편은 졸업과 동시에 바로 취직을 한 거예요. 로펌에서 일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시아버지가 보시기엔 변호사들 뒤치다거리나 하는 거로 보이셨나 봐요. 그때부터 시아버지의 폭풍 간섭과 막말이 시작됐습니다. 사내 놈이 어디 할 일이 없어서 남들 밑에서 시중드는 일이나 하고 잘한다. 나 같으면 부모가 이 정도로 뒤에서 밀어주었으면 교수 아니라 대통령도 하겠다. 제가 하는 일이 왜 남의 시중을 주는 일이에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적성이 딱 맞아요.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직접 공부하셔서 대학도 가고 교수도 하세요. 전 절대 아버지 뜻대로 살아드릴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매일 싸우기만 하다가 남자친구가 독립을 해서 집을 나온 거예요. 시아버지 곁에 시어머니만 두고 나온 것이 내심 마음에 쓰였지만 남자친구도 본인이 살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답니다. 아버지와 있으면 잠깐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답답해서요. 남자친구가 집을 나와 있는 돈을 다 긁어모아 반지하 월세를 구했는데 굳이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시아버지가 집에 찾아왔답니다. 이 땅 거지 같은 집이 집이냐로 시작한 잔소리인 아비 없이는 사람 구실도 못하는 멍청한 놈이라는 막말까지 들어야 했답니다. 어쩌다가 이런 한심한 놈을 낳았는지 모르겠다고요. 남자친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지 엄마 닮아라는 말이라네요. 지 엄마 닮아 유약한 놈, 사내 놈이 하필이면 지 엄마를 닮아 아무 생각 없이 계집애처럼 실실 웃고만 다닐 줄 알지
어이구 쓸모없는 놈. 그런 소리만 듣고 자랐어. 남자친구는 성인이 되어 집에서 나와서도 괴롭힘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어떨 땐 같은 핏줄이라는 게 끔찍하게 싫을 때도 있었대요. 차라리 아버지에게 두드려 맞기라도 했으면 신고라도 할 텐데 매일 말로 짓밟히고 상처를 주니 마음만 갈기갈기 찢어질 뿐 벗어날 방법이 없었답니다. 저를 만나고 돌아간 날도 저에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더니만 시아버지는 남자친구를 찾아가 또 막말을 퍼부으셨대요. 네가 그럼 그렇지. 네가 코르년이 어디 제대로 된 년이겠냐? 꼴의 변호사라고 어른 앞에서 잘난 척은 하면서 말하는 꼬락서니가 아주 꼴도 보기 싫더라.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런 대바라진 며느리는 못 보니까 당장 헤어지고 다른 여자 찾아. 남자친구도 30년 넘게 아버지란 사람을 겪으면서 수많은 만행을 참고 버텼지만 그땐 참을 수가 없었대요. 자기는 아들이라서 막말한다지만 남의 집 귀한 딸한테까지 함부로 구는 걸 보니 도저히 봐줄 수가 없었답니다. 그 순간은 남자친구도 아버지란 사람과 아예 연을 끊어야겠다 싶어 심한 말을 퍼부었대요. 정말 더는 못 참겠네요. 아버지가 뭘 한다고 남을 판단하고 멋대로 무시하세요? 아버지가 그럴 자격 있어요? 고작 국민학교도 간신히 졸업한 분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무슨 수로 안다고 자꾸 그렇게 무식한 티 내시면 저 결혼할 때 직장에도 못 오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뭐야? 이 자식이 여자 때문에 아비랑 인연이라도 끊겠다는 거야? 여자 때문이 아니라 제가 아버지한테 정 떨어지고 치가 떨려서 더는 보고 싶지 않아서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랑 저 인연 끊어도 전 전혀 상관없어요. 남자친구는 진심이었답니다. 아버지와 연을 끊을 수만 있다면 몸속 피까지 다 뽑아내고 싶은 심경이라고요. 시아버지는 괘씸하다면서 남자친구의 머리통을 갈기려고 달려들었지만 남자친구는 쉽게 피해버렸답니다. 얼마 전까지 그 험한 배를 탔다고는 해도 한참 때인 남자친구를 당해낼 수야 없었죠.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달라졌습니다. 더는 시아버지의 말대로 살지 않겠다고 새롭게 태어난 거죠. 지금까지 아버지가 무서워할 말도 못하고 바보처럼 참고만 있었던 게 후회가 됐답니다. 마음을 먹은 김에 남자친구는 제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직장인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구했고요. 남자친구는 우리 집에 인사도 왔습니다. 부모님과 식사도 하고 언니 오빠들도 만나 이 귀여운 막내 사위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었죠. 전 남자친구와 결혼에 대해 구체적인 미래를 얘기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내심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엄연히 남자친구 부모님도 계신데 저는 아직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결혼 허락을 받지 못한 거니 여러모로 신경이 쓰였습니다. 전 그런 마음을 남자친구에게 털어놓자 남자친구도 며칠 고민하더니 자신의 어머니만이라도 만나 가볍게 식사라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전 그렇게라도 먼저 인사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났죠. 예비 시어머니는 전에 만났던 예비 시아버지와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물론 부부라고 다 비슷한 건 아니지만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너무 우아하고 고상했어요. 말씀도 조용조용 단아하게 하시고요. 이런 분이 어떻게 그렇게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분과 30년을 넘게 사셨을까 싶었습니다. 전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고 나서야 불안했던 마음이 어느 정도 풀렸어요. 예비 시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사실 이래저래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너무 좋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어머니를 쏙 빼닮은 거더라고요. 다정하고 자상하신 게 너무 좋았습니다. 아가씨가 너무 밝고 귀여운 게 우리 아들 짝으로 너무 잘 어울리네. 우리 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점잖아 보이는 것 같아도 속에는 난 모르게 꾹 참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 둘이 서로 잘 보살피면서 살아주면 난 그걸로도 고맙고 충분할 것 같아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남자친구를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했던 말들에 상처 많이 받았을 텐데 대신에 미안하다면서 사과까지 하셨습니다.
앞으로 가족이 되면 시아버지 몫까지 대신해서 2배, 3배로 사랑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전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게 살아오셨을지 마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고 난 이후 전 남자친구와의 결혼에 더 큰 확신을 가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좀 이상하고 별나면 어때요? 다른 가족들끼리 똘똘 뭉쳐 서로 아껴주면서 살다 보면 시아버지도 연세가 드시면서 자연스레 고집도 좀 꺾이고 달라지시겠지라는 작은 기대를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닌가 봐요. 예비 시어머니와 제가 따로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예비 시아버지가 아주 난리를 피우셨나 봐요. 시어머니를 아주 쥐잡듯이 잡으셨나 보더라고요. 저와 남자친구가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에게 예비 시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요. 남자친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예비 시어머니의 번호로 전화가 다시 걸려오더군요. 남자친구는 뭔가 일이 생겼구나 싶었는지 곧장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빼돌리고 결혼하겠다고 뒤로 술을 쓰고 다녀? 네가 엄연히 내 호적에 있는 내 아들인데 내 허락 없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지금 당장 집으로 안 튀어오면 네 엄마도 이 집에서 내쫓아 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시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예비 시아버지였어요. 잔뜩 격앙된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남자친구와 전 곧바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는 안 가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그냥 돌아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전 남자친구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착했을 땐 이미 집안이 난리가 나 있더군요. 손에 잡히는 대로 던졌는지 바닥에 그릇이 다 깨져 있고 책이며 쿠션 같은 것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전 놀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서 있었는데 남자친구는 바닥에 유리파편을 웅크려 앉아 치우고 계시던 시어머니부터 챙겼죠. 괜찮으시냐고 여쭙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멍하니 서 있는 제 걱정부터 하셨어요. 무슨 좋은 꼴을 본다고 저를 왜 데리고 왔냐고 걱정을 하셨죠. 30년을 이러고 살았는데 나이 아무렇지도 않어. 저 인간 지 못된 성질 못 참고 저러는 거야.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뭐야? 이 여편 내가 팔자 죽게 평생 나한테 빌붙어서 먹고 자기만 애쓰면서 남편한테 고마운 줄 모르고 뭐. 애 결혼을 하는데 내가 간섭을 왜 하냐고? 내가 그따위로 보니까 자식이라는 게 아버지를 저렇게 개무시하는 거 아니야? 집안 꼴을 엉망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예비 시아버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한마디 하려는 듯 앞으로 나서자 시어머니가 남편을 막고 섰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성큼성큼 시아버지에게 달려갔죠. 찰싹. 그리고 곧바로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의 뺨을 내리치신 거예요. 저와 남자친구뿐만이 아니라 시아버지도 적잖이 놀라셨는지 눈이 휘둥그레지셨고요. 얘 명하고 있네. 너만 성질 있는 줄 알아? 내가 지금까지 내 아들 아비 없이 키울 수가 없어서 참고 살았지. 이제 더는 아니야. 내가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내일 당장 법원 가서 서류 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원래 속에 화를 참고 사는 사람들이 한 번 터지면 무서운 거라더니만 예비 시어머니는 30년 넘게 참고 살아온 울분을 한 번에 내지르셨어요. 방에 들어가 짐을 싼 캐리어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네가 뭐가 있다고 나가냐고 비아냥거리셨지만 시어머니는 콧방귀도 끼지 않으셨죠. 당신이 우리 아들 괘씸하다고 작년에 내 이름으로 사준 오피스텔 그거 있잖아. 그 오피스텔 계약서랑 도장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혼자 못 먹고 살 줄 알아? 내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너랑은 죽어도 못 살아.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그대로 집을 나가셨어요. 시아버지께서 원래 아들에게 주려고 점 찍어둔 오피스텔이 있었는데 아들이 자신의 말을 안 듣고 월세를 얻어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선 욱하는 마음에 시어머니 명의로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으니 지금까지 공실로 둔 상태로요. 집을 나와 남자친구는 자신이 구한 전셋집으로 가자고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극구 사양하셨습니다. 혼자 지내고 싶으시대요. 지금까지 시아버지 옆에서 수발 들고 고생한 보상이 그 오피스텔 가지고는 턱도 없지만 어쨌든 안 보고 살면 속이라도 편할 것 같다고요. 저와 남자친구는 시어머니가 걱정됐지만 당분간 혼자 계시고 싶다고 해서 오피스텔에 모셔다 드리고 왔습니다. 단 며칠이라도 쉬게 해드리려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집을 나간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예비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사정하셨답니다. 다시 돌아오라고요. 그 못된 성질의 시아버지가 콧대 높은 자존심을 꺾고 사정을 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으셨나 보더라고요. 시아버진 평생 혼자 물도 한 번 안 떠다 드신 분이라네요. 시어머니에게 온갖 수발을 다 받고 사신 분이 한 달이나 혼자 사셨으니 개고생을 하신 거죠. 결국은 백기를 들고 시어머니에게 사과하셨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싹싹 비며 오실 줄 알았나 봐요.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으셨는지 조건을 거셨답니다. 저와 남자친구의 결혼에 군소리 말고 허락하라고요. 저와 남편은 결혼 허락을 받긴 했어요. 전 허락을 받기는 했지만 영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혼자 끙끙 걱정해봐야 뭐 하겠어요. 시간은 속절없이 빠르게 흐르는걸요. 어느새 상견례의 날이 밝았습니다. 전 긴장이 돼서 자꾸만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남자친구는 생각보다 태어나더라고요. 전 남자친구에게 긴장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하나도 긴장이 안 된다네요. 오늘만 지나면 자기랑 나랑 공식적인 예비 부부인데 뭐가 걱정돼. 난 너무 좋기만 한다. 자기 아버님께서 날 미워하시잖아. 우리 부모님 앞에서 나 밉다고 결혼 못 시킨다고 하시면 어쩌지? 나한테만 말하는 거면 몰라도 우리 부모님 앞에서 그러시면 나 진짜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전 예비 시아버지를 만나기도 전부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저도 시아버지로서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는 없었으니 만나기 전에 긴장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죠. 내가 자기의 그런 일 겪게 할 것 같아?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상견례 날 남자친구의 모습은 어쩐지 평소랑은 달랐어요. 뭔가 확신에 찬 사람 같았죠. 전 상견례에 오기 전에 남자친구가 예비 시아버지와 단판을 짓기라도 한 건가 싶어 내심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시작된 상견례장은 제 우려대로 엉망으로 흘러갔어요. 역시나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시아버지는 사리분별을 아예 못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저희 형제들이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다고 해서 저와 남자친구가 식당 안으로 모셨어요. 워낙 대식구다 보니까 대표로 큰오빠와 큰언니만 상견례에 참석했고요. 전 먼저 시부모님께 언니 오빠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념이라고는 없는 시아버지가 대뜸 한 소리 하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오빠 언니가 아니라 사돈이 들어오는 줄 알았네. 얼추 보면 내 또래로 보이겠는데.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시아버지의 허리를 남자친구가 쿡 찔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의 만행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팡이를 짚으시고 어머니와 함께 식당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요. 어이씨고 유지요. 이 정신 나간 놈 같으니라고 경비원도 모자라서 나한테 다리까지 빙신인 사돈을 보라는 거야? 시아버지는 남자친구의 머리통을 한 대 쥐어봤더니만 대놓고 아버지를 모욕하셨습니다. 그러자 옆에 계시던 시어머님의 얼굴이 붉게 타오르더군요. 당신 사돈 될 분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사돈은 무슨 당신이 이렇게 모르게 구니까
아들놈이 그 좋은 대학 나와서 남의 밑에서 시중이나 드는 일을 하는 거 아니야. 더 볼 거 없어. 난 저런 거지 같은 집안이랑은 절대 사돈 못 맺으니까 결혼 엎어. 순간 전 너무 화가 나서 눈이 횟가닥 도는 줄 알았습니다. 무식해도 어떻게 저런 무식한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8순이세요. 그 연세에 다리를 절면서도 학교에 경비 일하고 계십니다. 자식들이야 매일 아버지 말리죠. 제발 몸 생각해서 그만 일하시라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 남는 게 꿈이랍니다. 평생의 낙이라고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의 꿈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에게 큰아들 정도 나이밖에 안 되는 사람이 감히 그딴 소리를 하니 들어줄 수가 없었죠.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한이 있어도 시아버지를 가만히 두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남자친구가 시아버지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언제나 겁에 질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하던 남자친구가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뜬금없는 소리를 했어요. 갑자기 시아버지에게 당장 사과를 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회예요.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아버님께 사과하세요. 이놈의 새끼고 어디 감히 아버지한테 사과하란 말아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 다리 저는 노인네한테 사과하라는 거야. 너 정신 나갔어. 남자친구와 시어머니의 말에도 시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버럭 질러댔습니다. 그때였어요. 남자친구는 더는 기다려줄 수 없다는 듯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저 충분히 기다려 드렸어요. 후회하지 마세요. 제 장인어른 되실 이분이 아버지가 그토록 입이 마르게 오랫동안 얘기하셨던 바로 그 은사님이에요. 남자친구의 말에 자리에 있던 가족들 모두가 놀랐어요. 저조차도 모르고 있던 얘기니까요. 무슨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저 노인네가 누구라고? 아버님 조남이 바로 이 성자 제자예요. 그래도 모르시겠어요? 순간 시아버지가 입을 쩍 벌리시더니 악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제야 아버지를 알아보셨나 보더라고요. 전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진작 이 사실을 알고 저에게 그렇게 태연하게 굴었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시아버지의 은사님이시니 시아버지께서 저를 반대하실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남자친구는 시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를 보자마자 그런 식으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대요. 그럴 줄 알았으면 시아버지에게 미리 말씀드릴 걸 그랬다고 후회를 하더라고요. 전 아버지가 시아버지의 은사님이라는 사실을 남자친구가 어떻게 알았는지가 더 궁금했어요. 아버지와 시아버지도 서로 알아보지 못한 걸 남자친구는 알고 있었다는 게 신기해서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아버지께서 국민학교 시절 은사님이었던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하셨답니다. 이성재 선생님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막 선생님이 된 새내기 총각 선생님이었어. 그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난 아마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 시아버지는 어린 시절 고아나 다름없이 큰 분이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큰아버지 댁에서 얹혀 살았는데 어린 나이에 눈칫밥을 먹었대요. 거기다가 어린애한테 집안일까지 다 시켜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간 큰어머님이 큰아버지가 안 계시면 밥도 안 주셨대요. 큰어머니가 본인 밥과 사촌들 밥만 차려두고 시아버지는 아예 부르지도 않았대요. 그러다가 큰아버지가 돈을 벌기 위해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나가셨는데 그때는 아예 한 끼도 먹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우리 아버지를 만난 거죠. 담임과 학생으로요. 아버지는 항상 먹을 걸 학교에 싸가셔서 아이들과 나눠 드시던 분이었잖아요. 당시에 시아버지가 너무 말라 아버지가 매일 걱정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당시엔 가정 방문이라는 게 있어서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이 집에 방문하기도 했는데 그때 시아버지의 집에 가보고 아버지는 바로 시아버지의 상황을 알게 되셨나 봐요. 그날 이후 큰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셨을 때 바로 면담 신청을 하기도 하고 밥을 못 먹고 오는 날이면 도시락을 2개씩 챙겨주셨대요. 그러다가 국민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큰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는 바람에 아버지를 찾아오지 못해 내내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답니다. 나중에 돈 벌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성재 선생님에겐 꼭 감사의 뜻을 전해야지 했는데 도무지 어디 계시는지 찾을 수가 없다. 지호, 네가 선생님 좀 수소문 좀 해봐. 시아버지가 남자친구에게 은사님을 좀 찾아보려고 하시기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아버지가 근무했던 학교들을 차례대로 다 돌아다니며 수소문했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개인정보가 중요한 시대에 이름과 사진 한 장으로 사람을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다가 저와 얘기를 나누다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워낙 존경하고 좋아하다 보니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얼마 전 제가 자연스레 아버지의 이름을 말했는데 남자친구가 꼬치꼬치 어느 학교에 근무하셨는지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시아버지의 은사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상견례 날 양 가족이 만나면서 서프라이즈 선물로 두 분께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라고요.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은 거죠. 그 전에 시아버지가 다 망쳐버렸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시다가 이내 아버지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성재 선생님 맞아요? 제가 어떻게 선생님을 못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바보 천치예요. 선생님, 제가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요.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선생님. 시아버지는 말을 더듬으며 두서없이 마구 떠들었어요. 자신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면서 볼을 손바닥으로 짝짝 때리다가 울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전 그런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에게 그만 돌아가자고 했어요. 저도 결혼 같은 거 안 해도 될 만큼 화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께서 시아버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제야 기억이 나네. 너 굴다리 아래 2층 벽돌집 살던 준식이구나. 아마 큰아버지랑 같이 살았었지? 아버지는 화도 안 나는지 시아버지 이름까지 기억해내시면서 아는 체를 하시더라고요. 전 더 화가 났습니다. 이런 순간까지 사람이 좋아야 하나 해서요. 선생님 맞아요. 저 준식이에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 굶어 죽었을 텐데 제가 어쩌다 선생님 이런 무례를 저질렀는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3살 때 배를 탔어요. 비가 오든 태풍이 불든 24시간 울렁거리는 바다 위에서 물고기만 잡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무식한 인간이 돼버렸나 봐요. 선생님을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아예 바닥에 엎드리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 맞다. 그때 네가 큰아버지 따라 배 탔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걱정한 줄 몰라. 어린 나이에 고생 많았네. 아버지는 성치도 않은 다리를 간신히 구부리며 시아버지의 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이해해달라고 하시더니만 절 며느리로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앞으로 저에게 시아버지로서 잘하겠다고 하시면서요. 그 말에 제가 기가 차서 나서려는데 아버지께서 시아버지의 손을 내려놓으시더군요. 그러고는 하시는 말씀에 눈물이 울컥하고 말았어요. 주의식에 너랑 내가 이렇게 다시 만난 거야. 나도 감사하고 기쁘지만 있었던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네가 하는 소리를 듣고도 단단한 성미의 내 딸이 결혼하겠다고 할지 모르겠다. 상견례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결혼을 이어갈지는 두 사람이 조금 더 상의를 해보기로 하자. 역시나 제가 사랑하는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는 절 너무 잘 아셨어요. 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지 그 정신없는 순간에도 이미 예상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버지의 말대로 전 결혼이 망설여졌어요. 시아버지 때문에요. 남자친구와의 화목한 미래에 시아버지가 분명히 걸림돌이 될 거라는 게 너무도 확실했거든요.
시아버지는 당신이 앞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며느리를 떠받들어 모시겠다고 하셨지만 아버지와 저의 생각은 같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어요. 남자친구는 시아버지께서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 분명 달라지실 거라고 기대했지만 제 마음이 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사실 상견례 이후 벌써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 제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한 건 아니에요.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아버지가 저희 시아버지가 된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이 사달이 모두 다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주말마다 우리 집으로 출근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에게 그토록 큰 잘못을 하셨지만 당신의 제자니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거겠죠. 새아가 지호한테 들으니까 네가 초콜릿을 좋아한다고 하더구나. 이거 내 주변의 배탈을 후배한테 부탁해서 유럽에서 사온 초콜릿이야. 이거 받아주고 우리 아들도 다시 한번 받아줘. 제게 사정하시는 모습이 정말 그 전에 봤던 분과 같은 분인가 싶더군요. 너무 달라져서요. 전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제가 본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 시아버지의 진짜 모습인가 싶어서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유부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시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상관없이 결혼할 수 있으시겠어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하셨지만 전 아직도 자려고 누우면 시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며 무례하게 굴던 모습이 떠올라요. 이대로 남자친구와 결혼한다면 시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날이 떠오르며 제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좀 도와주세요. 전 어쩌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면 하나하나 읽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고민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엔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